어,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준비를 열심히 해왔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아는 만큼 최대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8장에는 이제 활자형 수형, TNT라고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왜 활자형 수론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목적은 수학적 진리를 인간의 직관이나 의미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기호의 모양과 조작 규칙만으로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머릿속으로 아는 수학을 종이 위의 기호 게임으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 TNT에서는 오직 자연수만을 다루며 음수나 분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 TNT의 기본 부품은 수사하고 밑에 변수가 있는데 일단 수사는 숫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TNT에서 우리가 아는 1, 2, 3의 기호는 없고 대신 두 가지 기호로 모든 숫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0, 숫자 0 그 자체, 그리고 S, 다함수, 석세서를 의미하는 S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0은 1이고 SS0은 2고 이런 식으로 S를 붙여 모든 자연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수와 항 부분인데 변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를 부르는 이름 A, B, C, D를 말하며 부족하면 프라임을 붙여서 A-A2-E처럼 이제 무한히 생성을 합니다. 항은 숫자와 변수를 조립한 덩어리, 연산 시 반드시 괄호를 엄격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S 제로에 괄호를 이제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괄호를 써서 적격을 이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괄호를 안 썼으면 이제 기계가 연산 순서를 혼동해서 부적격으로 이제 판단을 내립니다. 네, 세 번째는 문장의 완성과 양화사라고 하는데 전칙 양화사와 존재 양화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A가 거꾸로 이제 생긴 모양을 이제 전칙 양화사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모든이라고 하며 읽는 법은 모든 무엇에 대하여 의미의 뭐뭇에 대하여라고 이제 읽습니다. 의미는 대상이 모두 되는 모든 숫자에 대해 이 규칙이 성립함을 선언하고 이제 예시를 보면 이제 그냥 편의상 그냥 A라고 하면 A는 A 플러스 0 괄호에 이제 A다. 해서 모든 A는 0을 못 더하면 A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존재 양화사 E는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떤 뭐뭐가 존재한다. 적어도 뭐 하나가 있다라는 라고 읽고 의미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숫자가 최소 하나는 있으면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의상 그냥 2라고 하면은 이 A는 SA는 SS제로 해서 다음 수가 2가 되는 어떤 수 A가 있다라고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유 변수와 이제 구속 변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유 변수는 양화사 울타리 없이 혼자 떠도는 변수, 참 거짓을 알 수 없는 열린 식의 상태라고 하는데 A는 S0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 구속 변수는 양화사의 지배를 받는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TNT에서 모든 변수가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어야만 비로소 참 거짓을 따질 때 문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읽을 때, 네, 그, 일반, 아까 변수 A도 있잖아. 네, 변수 A도 있으니까 A하고 헷갈리니까 그걸 all이라고 읽어, all. all이라고 읽어요. all. all이라고 읽고, 네, 이자 거꾸로 된 거는 네. exist라고 읽어. 이그지스트. existence잖아, 그게. 네, exist, all. 존재한다. 네, 그래서 all하고 exist로 읽으면 우리끼리 네. 약속하면 돼, 그렇게. 네. 음, 그 다음 부분에서 실전 번역 요령으로 수로는 TNT에서 복잡한 수학 개념을 TNT의 기초 부분들로 해체하는 재조립 과정이다. 짝수의 정의는 2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수,
어떤 B에 2를 곱해서 A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호를 표시할 수 있고, 이제 소수의 정의는 1보다 큰 어떤 두 수의 곱으로도 그 수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정의해서 예시로 5는 소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기호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SSB는 B가 0이어도 최소 2가 되도록 보장하는 장치, 즉 1보다 큰 수임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제 크기 비교는 D보다 큰 수를 표현할 때 D 플러스 SE는 D에 최소 1 이상 SE를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제 공리와 추론 규칙입니다. TNT라는 기계가 참인 명제를 찍어내는 설계도와 작동법이다. 공리는 여기서 시스템이 무조건 참으로 믿고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기본 약속입니다. 예를 들면 0은 어떤 수의 다음 수가 아니다.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다 등 어, 이런 것을 이제 공리라고 합니다. 추론 규칙을 어, 여기서 그 추론 규칙에서 특수화와 일반화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추론 규칙은 이미 참인 문장에서 새로운 진리를 뽑아내는 기계적 방법입니다. 여기서 특수화는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하면 A 자리에 특정 숫자 1, 2 등을 넣어도 참이고 일반화는 특정 제약 없는 변수 A의 식 성립 시에 전체 all A로 확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TNT 논리식의 조립 공정에서 이제 네 가지 조립 규칙을 따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자, 두 번째 부정, 세 번째 복합, 네 번째 양화의 과정을 따릅니다. 첫 번째 이제 원자는 두 개의 항을 이꼴로 연결한 가장 작은 단위의 등식이다 라고 해서 내용의 참과 거짓에 상관없이 A와 B는 같다라는 선언하는 최소 정보 단위라고 합니다. 이때 변수가 양화사 or과 이그지스트 없이 쓰였다면 해당 변수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두 번째 부정은 논리식 맨 앞에 tilde를 붙여 의미를 반대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부정하더라도 그 내부에 포함된 변수의 자유로운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합은 두 논리식을 논리 연결사 이 괄호를 이제 이어붙여 더 큰 문장을 만듭니다. 이제 조건으로 두 식의 결합할 때 각 변수와 원래 가지고 있던 양화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번째 양화는 이제 자유 변수 U를 가진 식 앞에 all U 또는 exist U를 붙여서 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변수가 울타리에 갇히고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닫힌 식이 완성됩니다. 네. 그리고 TNT 심자 여기서 다섯 개의 공리가 이제 나옵니다. 어, TNT가 무조건 참이라고 간주하고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기본 약속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 것은 이제 0은 어떤 수의 다음 수도 아니다. 즉 0이 자연수의 시작점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어, 두 번째는 어떤 수에 0을 더하면 자기 자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덧셈을 재기적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섯 번째로 곱셈을 곱셈과의 관계를 통해 재기적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하여 이제 재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에서 특수화와 일반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특수화 규칙은 전체에서 부분에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일반화 규칙은 부분에서 전체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모든 대상에 대해 성립한다가 참이면 변수 자리에 특정 숫자나 복잡한 항을 대입해도 여전히 참이다라는 규칙이고 어, 일반화 규칙은 제약이 없는 변수 U에 식이 성립하면 그 앞에 모든 U에 대하여 어, 대부처를 붙여 보편적으로 법칙을 격상하는 것입니다. 네. 네, 존재 양화사,
이그지스트를 다루는 규칙으로 전칙 양화사 올과 마찬가지로 존재 양화사 또한 기계적인 조작 규칙을 가집니다. 어, 네. 이제 첫 번째로 존재 규칙으로 그 내용은 어떤 구체적인 항에 대해 성립하는 정리가 있다면 그 항을 변수로 바꾸고 앞에 이그지스트를 붙여 그러한 성질을 가진 수가 존재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구체적인 사례로 존재성이라는 추상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도구입니다. 예, 두 번째로 존재 기호의 교환 구칙은 전칙 양화사와 존재 양화사는 부정 기호, C의 위치에 따라 서로 치환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모든 A는 0이 아니다. 라는 문장과 0은 0인 A는 존재하지 않는다. 와 같은 논리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호와 다함수의 규칙으로 등호의 대칭성과 이행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 A는 B가 정리라고 하면 이제 좌우를 바꾼 B는 A다도 정리가 되고 이행성에서 A는 B이고 B가 C이면 중간 매개체를 생략하고 A는 C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 첨가 및 삭제로 등식이 양변에 똑같이 S를 붙이거나 똑같이 떼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음,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불법적 지름길과 직관의 경계로 TNT는 형식 체계이므로 인간의 눈에 당연해 보이는 것도 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A는 A를 증명할 때도 단순히 당연하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리와 규칙을 통해 엄격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직관에 의존하는 순간 그것은 형식 체계의 엄밀함을 파괴하는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긴 한데, 오메가에서 불안정성과 결정 불가능성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 오메가의 불완전성, 이제 모든 자연수 사례에 대해 각각 참임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하나로 묶는 대하여, 모든 수에 대하여라는 결론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모순, 시스템 내에서 모든 개별 숫자는 성립하는데 정작 전칙 먼저는 거짓이라고 말하는 기묘한 상태입니다. 이는 TNT가 우리가 아는 자연수 외에 초자연수라는 다른 대상을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정 불가능성. TNT 내는 참이지만 시스템의 규칙만으로 참인지 거짓인지 끝내 판정할 수 없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 규칙으로 수학적 기납법. 여기서 앞에 이야기했었던 오메가 불안정성이라는 구멍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최후의 강력한 규칙으로 성질 x가 0일 때 성립함을 증명하고 x가 어떤 수 u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그 다음 수 u에서도 성립함을 증명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모든 수 u에 대하여 x가 성립한다고 선하고 이는 무한한 도미노를 한 번에 쓰러뜨리는 것과 같은 강력한 추론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잘 골라서 정리했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좀 못했습니다. 선생님, 아직. 여기를 한번 설명, 그 앞에는 그 좀, 원래 우리가 맨날 하던 그 덥셈 법칙인가, 뭐지, 그, 무슨 법칙이, 교환 법칙,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화와 특수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이해가 되는데, 이 바로 여기 이제 오메가의 불완전성 이 부분은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오메가의 불완전성이라는 게 오메가가 뭐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오메가지. 가장 중요한 예. 게. 음. 예. 그래서 이게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기존 그 형식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규칙에 이런 것 이게 들어가서 원래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오류를 보완해 준다. 뭐 이런 어떤 의미의 하나의 그 이것도 수
규칙으로 보는 건가요? 규칙? 아까 일반화 규칙, 특수화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말을 그 기호를 굳이 붙인 이유는 이게 그 호프스테터가 강조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수학자이지만 그 뒤에도 이 책 뒷부분에 나오잖아. 그 힐베르트 네, 예, 그 옛날 실체 이르는 길 책에도 그 힐베르트 예, 그 공식이 있었잖아. 예, 힐베르트가 그 사람이 아마 1900년대 초 사람인 것 같아. 1910년대 뭐 이때 책을 음, 쓰고 논문을 썼는데 힐베르트가 아, 주장한 게 바로 수학적 완전성을 그 사람은 주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지금 8장의 앞부분, 예, 지금까지 승준이가 쭉 설명한 거, 예, 이거는 자체 그 타이포그래피컬 예, 원리잖아. 이게 예, 그 원리죠. 앞에 이제 명제 논리가 있었고, 7장에 예,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수학 세계에서 논리적인 어떤 완전함이 있는가. 음, 이거가 이제 앞부분까지 지금 네, 얘기를 맞아요. 수준이가 지금 얘기한 거가 그거야. 근데 예. 그 부분은 실베르트가 그 쓴 논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가. 예, 어, 근데 결국 괴델이 1931년에 힐베르트의 수학적 완전성의 논리가 허구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게 바로 이 오메가예요. 아, 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 논리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참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 형식 논리 자체에서도 증명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근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앞에, 저번에. 불완전성, 예, 모순, 결정 불가능성. 이 세 가지가 앞에, 핵심이잖아요. 앞에 설명 듣다 보니까, 지금 방금 그, 승준 씨가 얘기한 앞에 쪽 얘기 듣다 보니까, 하나도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요. 그치? 그거 우리 수학에서 배운 논리하고 하나도 틀리는 게 없고 그 자명해. 세계만 존재한다면 그러면 예. 수학적으로 완벽한 세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힐베르트는 얘기한 거지. 뭐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지? 우선 여기서 보라고 불완전성의 모든 자연수 사례에 대해서 참여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예. 모든 수에 대하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왜냐면 어, 지금 수도 자연수만 얘기했잖아. 네, 아, 응. 자연수 말고도 수가 얼마나 많아? 허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맞아요. 뭐, 여기서 다루지 그렇긴, 못한 분수도 무리수, 있고 무리수도 있고, 뭐, 많죠. 그런 예. 무리수도 있고 그런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이게 불완전한 거지. 야, 저 모든이라는 단어를 치고 들어온 거군요. 그 A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그게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거라고. 아, 그게 이제 일반화의 극대점이잖아. 모든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일반화 시키는 거죠, 다. 일반화시키는 기호가 그게 A자 올이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 음. 없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야. 인간이 다루는 수만 해도. 그렇게 들으니까 또 당연한 건데. 그,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는 의미를 따지고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고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되잖아. 퉁치고 예, 위에서 이렇게 관조하고 내려다 보면은 딱 한눈에 뭐 세상이 보이고 막 이런 경지를 우리는 사실 원하잖아, 인간은. 그렇죠. 그게 이제 예, 신이 되고 싶으니까. 그치.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런 경지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뭐 턱 보면 턱 아는 경지. 예, 예. 그러니까 그, 일일이 그냥 수식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딱 예. 보면 아, 이건 뭐야? 이렇게 금방 탁 이렇게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 그게 사실 세상 이치를 사람한테 깨닫는. 상당한 쾌감을 주잖아. 예. 근데 그런 세계가 수학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호프스테터는. 근데 아,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가 완벽하게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학식과 같이 뚜렷한 어떤 공식에 의해서 가지 않으면
이 세계가 무너지거든. 그렇죠. 맞아요. 네, 무너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뭐야 이렇게 뭐 그러니까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이런 거는 사실은 본인한테는 좋지만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가 돈을 벌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실제 생산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기계를 제작하고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이 수학적 그 완벽한 논리 구조 속에서 돌아갈 때 제품이 완전 그 품질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그런 세계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그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을 달잖아요. 어느 네. 상황에서. 어느 음. 어느 상황에서라고 이렇게 딱 그 전제 조건을 달고 그 상황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그렇지. 달죠. 항상 앞에. 전제 조건이 붙죠. 예, 가정이 그렇죠. 붙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호프스테터는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예. 그거를 아 근데 말로 떠든 힐베르트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힐베르트라는 분은 그걸 모든이라는 얘기를 왜 썼어? 이게 그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 근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 그러니까 여기서 폐쇄 시스템이라는 말도 나오잖아 위에. 예, 예. 폐쇄 내에서는 맞아요.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희열을 느낀다고 막 아름답다고 막 눈물을 흘려요. 어. 근데 그게 불완전하다는 거를 호프스테터는 수학으로 증명을 한 게 이제 이 사람의 공헌인 거지. 그럼 저기서 구멍을 위해 도입한 최후의 강력한 규칙이다. 라는 거는 얘도 하나의 규칙이라는 거네요. 그게 있다는 것을 그 어쨌든 수식을 논리를 전개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한다. 그런 거죠. 음, 음, 불완전성이라는 것은 있다. 불완전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예, 그 해라. 위에 이제 다른 거를 또 음, 어, 그러니까 가정을 해 들어가는 거지 이제. 예, 그렇죠. 가정에 들어가는 거죠. 음. 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어,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긴도출 덧셈의 교환 법칙 증명이라 해서 56단계로 이제 그 과정이 이어지는데 솔직히 이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공식으로 이제 뭐 공리와 특수화 그리고 뭐 대칭, 푸시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 그 정도면 돼. 그거는 네, 그 자세한 수식을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어. 근데 앞에서 설명한 그 공리 5가지 있었잖아. 네, 피아노인가? 피아노가 얘기한 피아노라는 사람이 제시한 그 공리 5가지를 그냥 규칙대로 쭉 나열한 거야, 이거는. 음, 이게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암호 같고 복잡하지만 컴퓨터 보고 처리하려면 아주 쉽게 처리하지, 이런 건. 음, 음.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쭉 설명으로 이제 내용이 이어지는데 TNT에서의 긴장과 해결. 그래서 긴장은 TNT 내에서 어떤 복잡한 문장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것이 참임을 알지만 시스템 내에서는 아직 정리가 아니다. 이 간극이 시스템 내부의 긴장을 유발한다. 그래서 해결로 이제 수십 단계의 엄격한 도출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 문장이 공리로부터 유도되었을 때 긴장은 해소되고 비로소 정리라는 지위를 얻는다. 그리고 저자는 이 과정을 이제 음악에서 불협화음이 해결되는 그 과정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형식 추론, 비형식적 추론. 비형식적 추론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당연히 그렇지와 같은 직관과 의미에 의존하여 단계를 건너뛰며 빠르게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형식적 추론은 TNT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의미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직 기호와 모양과 정해진 규칙에만 의존한다. 그리고 매우 느리고 답답하지만 직관이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원천 차단하는 절대적 엄격함을 가진다. 그리고 뭐 수련 전문가들이 실업자가 된다. 라는 이제 가정에서 TNT가 수론의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뽑아낼 수 있는 맞는 기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가정에서 결과는 수학자들이 더 이상 새로운 정리를 찾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저 TNT 기계에 원하는 문장을 넣고 규칙대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즉, 인간이 창의성이 필요 없는 직접 실험의 상태가 도달하는 역설적인 비유이다. 여기서 반전은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불안정성은 이러한 기계적 완성이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어, 수학자들을 다시 안도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합니다. 요 이거, 요장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이게 지금 GPT, 우리, 그치? 글로- 바로 딱 지금 이 상황이야. 그 상황이네. AI는 사실 그 완전한 형식적 시스템이거든, 지금. 아무리 그렇죠. 예. LLM을 구축을 해도 그 안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막 더하고 기호를 갖다가 문장을 빼고 더하고 갖다 끼워 붙이고 이러는 거지. 거기서 뭐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만든 문장들이 아니야, 그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실업자가 된다, 이렇게들 계속 신문에 지금 나오잖아. 그 많은 예.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거라고, 뭐 의사가 직업을 잃고, 뭐 변호사가 잃고. 그생 거짓말이라고. 음,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기계가 처음 산업혁명 때 나왔을 때 노동자들은 다 직업을 잃을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웬걸? 직업의 종류는 더 다양해졌고 더 많아졌고 또 70년대, 80년대 컴퓨터가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 또 했어. 신문 지상에 뉴스 찾아보면은 아주 도배를 해요. 특히 PC가 등장을 했을 때 사무직이 엄청나게 직업을 잃을 거라고 그런 전망들이 막 포브스지 막 이런 큰 신문사 이런 데서 내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지금 근데 AI가 교수님, 나오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교수님 종류만 달라지고 일은 거의 달라질 뿐이지. 음, 여기서 지금 반전에서,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불완전성은 이러한 기계적 완성이 불가능함을 시사한다는 표현은, 그러면 음, 우리가 지금 클로드나 뭐 이런 그 제미나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음, 이게 지금은 되게 완성돼 보이고 되게 잘 되는 것 그렇죠. 같고 하는데 어느 맞아요. 순간에 가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금방 한계를 느껴, 사람들이 예, 거기서.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신 거죠. 음. 그, 벌써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인간이 우리끼리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놓은 거는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예, 그 인공지능으로다가 멋지게 만들어서 보면은 진짜 잘 만들었거든. 예, 아무도 안 봐. 조회수가 안 올라가. 벌써 사람들이 아는 거야.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게 티가 나.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러면 교수님 요거는 어쩌면 계속 인간의 어떤 이 기계에 접점해 있는 인간의 역치값의 음. 어떤 수준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은 이 모델이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얘가. 나는 그러면 한계 없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능력도 한계가 없고 음. 그런 시스템의 그 확장 능력에도 한계가 없다. 근데 이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수렴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수렴하지 음, 않을까요? 어느 정도? 다만 이렇게 뭐랄까, 그래프를 그린다면 예. 이렇게 가다가 약간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계속 갈 거라고 봐. 아, 그렇게 간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그래 왔거든. 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한 일들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왜. 그냥 예, 시키면 예, 귀신같이 예, 잘하는 사람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잘해왔던 영역을 이제 AI가 대체를 해버리면 일순간 그 사람들이 직업을 잃거나
활동이 줄어들죠. 음, 그러면서 인간들의 지적 능력이 향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 AI가 제공하는 능력을 뛰어넘어야 인간이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 향상이 돼. 그러면 이제 AI 업체들은 그 향상된 인간의 능력을 따라가려고 또 더 버전업 해야죠. 성능 개선을 하겠지. 그러면 또 어느 순간에는 웬만한 그 기계적 인간보다 AI가 또 뛰어난 시점이 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한동안 그 사람들은 자업을 잃거나 할 일이 없어서 아주 좀 기계가 더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가 있겠죠. 근데 그걸 또 인간이 또 적응해서 따라잡는다고. 그 위에서 그걸 다 수용한 다음에 그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거든. 그럼 그 사람들의 지적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면 AI는 장사가 안 돼. 그러니까 또 그걸 쫓아갈 거고. 나는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결국 AI의 그 원료라는 게 데이터와 이런 어떤 흔적들인데 그게 어느 정도 가면 이제 수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의 방식은. 근데 계속 생산하지 않을까? 천재들이? 생산하는데 지가 만들고 지가 만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새로울 게 없는 거죠. 뭔가 다른 그 뭐라 가중치가 나와야지 새로운 모델이 성능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AI가 만든 게 계속 증가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가 갔을 생산, 때는 자기 스스로 증식을 한다고?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증식해봤자 거기서 거긴 거예요, 성능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박 대표까지 똑똑한 사람이 또 인풋을 집어넣는다니까. 아니, 그래요. 이거 쓰는 사람들이 계속 인풋을 집어넣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분 있죠, 다들. 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솔루션을 예, 막 처음 묻는다고. 그래가지고 제시를 한다고. 그래서 얘가 그걸 또 흡수를 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진화할 거다. 그래서 나는 공진화 이론을 오히려 믿는 거지. 아, 공진화. 서로 도와가면서 그 진화한다. 근데 결국은 교수님, 그게 어떤 인사이트가 아니라 프로세스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많은 그 그들이 이렇게 시냅스들이 이렇게 막 음, 연결될 때 복잡한 프로세스처럼. 그러면 사실 그렇지. 인공지능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예. 사실 참 어려운 숙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또 그거를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싸게 공급하는 방법을 누군가 찾을 그러니까 거고. 중국 같은 게 뭐가 생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하여튼, GPU가 나오고 이런 새로운 기술이 또 등장할 거고, 그 양자 그렇죠. 컴퓨터가 뭐 조만간 또 일상화될 예, 거고, 그런 게 그렇죠. 계속 되리라고 봐요. 이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그런 그 한계에 있을 때 다시 뭔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의 그렇지. 예.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음, 불안전성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음, 오히려 매력적인 거지. 불완전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있고 무한히 인간이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래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그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그렇지, 수도 있는 그렇지. 거네요. 예,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수학적으로 다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멋있다. 네. 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사실 그냥 한번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이어서 음, 맞아. 네. 아까 뭐 얘기했던 거고, 힐베르트 네. 프로그램. 예. 네. 너무 재밌게 잘 정리했다. 아니,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네. 응? 군더더기 없이 아주 필요한 것만 아, 쫙쫙쫙. 다음 승준이 주 공부 저한테, 잘했지, 너? 학교에서 공부 잘했지? 공부는 못했어요. 어? 이게 정리의 기술이 대단한데? 정리 제가 그러게요. 제가 진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는 부분이. 저 아니, 이렇게, 아, 군더더기가 없어. 필요한 건 저- 다 있어.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큰일이네. 다음 주 난데. 아유, 다음 주 난데, 이거. 아, 요즘 제 아내 홍수에 그냥 그거 하고 있어요. 제 아내 홍수에. 근데 너무 재밌네요. 오늘 원리는 되게 재밌네요. 예. 불확정성 드디어 말이 나왔네. 제가 오메가라는 그래서 말을 오메가를 붙였거든요. 붙인 거야, 거기다가. 오메가를 붙인 아, 게 이게 자기가 끝판왕이다. 제일 중요하다고 아,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끝판왕이라는 거잖아요. 끝판왕. 그렇지. 결국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네, 아, 그러니까 기계적 세계보다 인간이 얼마나 우수한가. 이거를 어, 증명하고 싶은 거지. 저는 이 단락 읽고 나서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 주입식 교육처럼 이제 수학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 엄밀하게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충격을 약간 먹고요. 음, 예를 들어서 근해 공식을 엄밀하게 이렇게 여기 괴델 아주 누구냐? 호프스타트처럼 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물론 증명하긴 했지만 그 증명도 엄밀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음. 그런 느낌이 좀 아,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만 느끼는 수학, 건가요? 그 수학적 뭐랄까, 훈련? 수학적 사고 방식을 훈련시키려면 지금 여기 호프스테터가 써놓은 방식으로다가 단계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왜 단계적으로. 이 앞에 7장에서 예, 그 완전히 명제 그 논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연산 규칙을 보여주니까는 헷갈리고 어렵기만 한 거야, 이게. 막 암호 같고. 근데 실장에서 그 명제 논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세계로다가 들어와도 부담이 없이 이렇게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수학 책 쓰는 사람들도 좀 제대로 알고 써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렇게 따라서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명쾌해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아주 길어도, 복잡한 기호들도 다 이해가 되잖아, 이제. 예, 예. 그러니까 길어도 이해는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길게 표현해줘서 고맙네. 솔직히 나는 이게 그 경영정보학 그 저기 뭐 석박사 할 때도 과목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런 그 아, 특히 왜 확률론 공부하고 그다음에 네, 이코노메트릭스 그 수리 통계학, 그러니까 수리 경제학,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수리 심리학, 음, 사이코메트릭스. 여기에 다 이런 수식들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때는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넘겼다고. 그리고 말만 읽고, 그리고 이런 수식을 다 무시하고 지나갔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거야. 오히려 아, 정해진 규칙대로 연산 공식만 따라가면 훨씬 더 이게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거였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인터프리트, 해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거야, 보니까. 음, 의미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석할 하는 필요가 거구나. 없는 거야. 정해진 규칙대로 그냥 더하고 곱하기밖에 없잖아, 여기 지금 이 시스템에서는, 수 네, 네, 시스템에서는. 그렇죠. 나누기도 없잖아, 여기는. 그래도 다 전개가 되거든. 음. 어, 그러니까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 어렸을 때. 그래야 진짜 수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논리적 뭐 어떻게 보면 완벽한 보이는 힐베르트가 생각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무한히 확장하다 보면은 빈 구멍이 생기겠지만 음, 이 상당한 부분 내에서는 아주 형식적으로 정교하게 지금 수식이 전개가 되거든. 다 맞아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겠어.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윗단계로 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가 되겠지만 이걸 그냥 혼란시키게 이렇게
간단한 수식도 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연산 시험 볼 때 맨날 난 솔직히 연산 시험 그 부분은 많이 틀린 것 같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연산, 어려웠어. 연산 어려워요. 이렇게 실수 조금만 하면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뭐 어, 집합이나 수열이나 뭐 저기 미분 적분 이런 건 오히려 공식대로 풀어나가면 되니까 별거 아닌데 오히려 연산 규칙이 힘들었거든. 그랬더니 왜 힘들었나 생각해 보니까는 의미 해석을 자꾸 하려고 덤벼서 그랬던 거. 어, 그 참 어려운 얘기네요. 동아한테 이거 공부시켜요. 동아한테. 어, 그러면 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게. 근데 교수님 그러면 수학 문제를 보면 예. 직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많이 풀어봐서 직관을 아니, 후딱 어떻게 직관을 중고등학교 때는 직관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 규칙만을 그 배워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틀릴 리가 없다고. 요즘 문제풀이 보면은 그냥 유형별로 외워가지고 푸는 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예. 그게 맞는 방식인가요? 그러니까 자꾸 왜 원래 응용 문제 이게 수학의 예, 식을 공식을 하나 암기하면 응용 예, 문제는 실제 생활 문제를 갖다 들이대잖아. 예, 맞아요. 그게 혼란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 그치, 그쵸. 생활 문제를 그러니까 그렇죠. 생활 문제가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걸 다시 수식으로 환원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수학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거. 예. 근데 철저히 수학적 그 명제와 그 공식, 그 공리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면 수학 문제는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누구죠? 그 마이클 샌델이 강의하는 방식이랑 똑같네요. 그 사람이 강의할 때 항상 가정을 해놓고 그 공리 베이스를 해가지고 논리를 펼쳐나가는 아, 것처럼. 그렇죠. 그, 그런가요? 예.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교과서가 대부분 앞에 목적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 요소들이나 중요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그 위에서 앞에 얘기했던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자기 논리를 쫙 전개하면서 나머지 끝에 가서 자기 이제 결론 내고 이게 방식이잖아요. 이게 음, 수학적 전개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맨 앞에 공리를 제공하고, 그죠? 항과 공식, 음. 문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규칙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끌어내. 그래서 정리를 쫙 만들어내. 그 정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뒤에 가가지고 이제 해설을 하겠지. 그건 이제 그, 인간의 영역이 되는 거죠. 어. 그러네. 그 전개 방식이 다 지금 똑같은 거야. 어디나. 교과서도 책을 그렇게 쓰면 사람들이 아, 책 참 논리적으로 잘 잘 썼다. 썼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게 아, 앞뒤가 이렇게 뒤 바뀌면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읽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호프스테터 책도 철저히 그렇게 쓴 거예요. 보니까 책 전체를. 아, 그러네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논리들을 얘가 전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잖아. 어쨌든 지금 8장까지. 8점까지 왔어요. 네. 고비예요. 여기가 이제 8장 넘어가면 이제 응용 부분 나오니까. 어, 별로 그래서 지금 당황스럽네요. 여러분들이 논리 훈련을 철저히 받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이 책을 읽어가지고 훈련받고 있다 생각하면 그러면 음, 뿌듯하죠. 책 읽어도. 네, 오늘 재밌네요. 어,
각자 한 마디씩 또 하셔야죠. 경락이부터 한번 얘기해 보지.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쯤에 그 수학자 이야기 나온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요즘 야, 그거 AI 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음, 일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 쓰다 보면은, 이게, 그, 잘 해주긴 하는데, 우리 기대만큼 완벽하게 해주진 않는구나라는 것들은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언젠가는 좀 섬세한 터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쇼츠를 봤는데, 어,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뭐 문서로 정리된 글들이 필요한데 인간의 지식의 90% 가까운 것들이 글로 정리되지 않은 암묵지에 해당하는 것이라 어, AI가 뭐 잘하긴 하겠지만 그 뭐랄까 잘 학습된 훈련된 그런 인간만큼 인간의 직관까지 포함된 것만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같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좀 가볍게는 그래. AI 발전하더라도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조금 더 깊게는, 음, 뭐랄까, 어, 생각보다 무언가가 발전했을 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또 새로운 영역이 생기니까, 어, 좀 세상을 좀 더 재밌게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음,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게 그 비언어 영역이거든요. 비언어. 그러니까 언어 네. 영역이 있고 비언어 영역이 있는데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표현되는 거는 언어로 표현되는 건데 사실은 비언어로 신호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 중에 네. 일부가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그 교수님 옛날에 그 랑가주라고 하는 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가지고 음, 있는 뭔가. 근데 그게 이제 그 언어나 랭귀지나 아니면 이런 신텍스로 표현될 때 그건 이제 진짜 정제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이 아직은 그 밝혀지지 않았고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그 중요한 건 농학과 지식 이론에서도 그왜 암묵지라고 그러잖아, 암묵지. 안 먹지.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 책에서 잘 보면 알겠지만 내부 언어가 있고 외부 언어가 있다고 난 구분을 했는데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심장을 만드는 내부 언어, 내부 언어의 세계가 훨씬 크다고. 그렇죠. 그 중에 일부가 매체에 의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뿐이지.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고 인간들이 만든 모든 문화적 산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이미 된 거는 형식화된 거거든. 그러니까 실체화된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머리의 심상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부 언어라는 거는 인간이 그 약속을 한 언어기 때문에 여덟 가지가 다 그 모두가 여덟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구나 컴퓨터가 지금 표현하고 처리하는 거는 8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표현 방식이 얼마나 다양해. 여기서도 이제 음악을 일부러 미술과 음악을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수학적 형식적인 원리가 음악이나 미술에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 뭐 바하나 이런 사람 음악만 음악이 아니잖아. 그 외에 뭐 모차르트나 뭐 베토벤 얼마나 아름답게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렇죠. 예술 영역에서도 이게 같이 이런 원리가 존재한다. 불완전성이라는 게, 바하의 음악이 완전한 게 아니지. 예, 맞는 것 같아요. 박상호 박사도, 네, 아까 우리 이제 인공지능, 이제 AI 나오면서 혹시 잘 들리나요? 예, 네. 잘 들려요. 네,
이제 우리 인간의 일이 업무, 근데 일이고 이제 저 조직에 소속되면 업무죠. 업무가 이제 줄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자기 일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 한 거의 25년 넘게 있어 봤는데 그때 뭐 인터넷이 초창기에 나오고 뭐 엑셀도 뭐 이제 그전에도 나왔지만 발전되고 했지만은 제가 이제까지 본 바로는 AI가 이제 인터넷 발달되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뭐 수없이 개발되고 했어도 일은 더 많아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도 늘고 교수도 늘었지만은 다 일이 힘들다고 죽으려고 그래요. 음, 그냥 그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아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생각해 봤더니 그겁니다. 인간이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메타의 일을 만들고 메타의 일을 만들고 또 세부적으로 계속 파는 거예요. 음, 교육부가 이제 쓸데없는지 있는지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국가의 어떠한 통계를 이제 저기 조사를 해갖고서 뭐 국가에 뭐를 한다는데 수많은 학생들의 뭐 이게 기준을 막 매번 상반기 하반기 나와서 학생들의 입학 졸업 뭐 휴학 무슨 뭐 어떤 통계 자료를 다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옛날에 얘기하려는 거는 일들이 뭐 기업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AI 때문에 요새 뭐 저희 박 대표님도 뭐 프로그래머가 뭐 이제 주느니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일은 많습니다. 잡일은 근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근데 맞아요. 회사는 망하는데 일이 줄진 않아요. 제 얘기는 회사는 망할 거예요. 왜냐면은 공동으로 이렇게 뭔가 유지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왜냐면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옛날 수준이 아닐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말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믿기 시작하면 야, 이거 다 될 수 있는 거잖아 하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계속 요구하다 보면 그걸 진짜 해내는 사람이 있으면 프로그램의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개인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처리하는 집중되는 개인의 역량에 집중되는 그런 어떤 시대가 가는 거죠. 일이 고도화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는 망할 수 있어요. 음. 중개인이기 때문에. 학교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또 사업이 생길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프리랜서들을 같이 또 일을 하는 어차피 혼자는 외로우니까 그런 어떤 커뮤니티 저는 이제 그거를 저는 앞으로 커뮤니티 역량이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역량이 되게 중요해지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게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각각 개인의 역량은 뛰어난데 서로 엮는 걸 잘 못해요. 음,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독보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생각이 들어요. 저기 우성이가 잘 엮잖아, 사람. 예, 그런 역할들. 사람들을 끌어내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역할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CEO하고 다른 역할이에요. 이건 CEO는 아니고, 약간 코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어드바이저라고 해야 되나, 우리 멘토라고 해야 쓰던 되나? 말 있잖아. 퍼실리테이팅. 아, 맞다. 퍼실리테이터. 퍼실리테이터. 맞다. 그거. 앞으로는 퍼실리테이터가 예, 환영받고 그 예, 사회적 맞아요. 지위가 그 보장되는 높아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예, 이미 그런 왔지 거, 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우성이 한마디 사회를 하죠. 잘 진단해야 됩니다. 네. 네. 저도 불안전성이라는 키워드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연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는 AI가 인간에게 우세를 가져갈 수 있지만, 직관이나 이제 예술적인 이제 부분에서는 아직 AI가 인간에게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약간 납득시켜준 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저희 예전에 소사이언스 발제를 할 때 아마 경남님 발제였을 거예요. 그 AI랑 불교 세계관을 약간 엮어가지고 AI가 학습과 약간 초월을 이제 거듭하면은 반야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이제 주제로 되게 심도 있게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발제 이후에 제가 영화의 어떤 장면을 한번 곱씹어 봤는데 영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인 배우 윌 스미스와 그 AI 안드로이드가 이제 독대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윌 스미스가 너는 이제 인간이 예술로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런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그 AI가 그럼 당신은 만들 수 있습니까? Can you? 라고 이제 반문을 했는데 어쩌면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간에게 한 방 먹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이 시점에서 AI가 패한 게 아닌가. 왜냐면은 윌 스미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이 예술로서 향유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너가 의미를 생성하고 직접 창조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봤지만 AI는 그럼 테크닉적으로 이제 당신도 그게 불가능한 것이지 않냐라고 이제 반문을 한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이 발제 이후에. 그래서 그 반문을 한 시점에서 AI가 패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시점에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과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차이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 아이로브 나도 봤는데. 철학적인. 네, 참, 그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지금 이제는 뭔가 진짜 같아 보이네요. 그거 참 영화들 잘 만들어. 그 네. 인간의 네, 내면 심리를 잘 묘사한 좀 영화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네, 이제는 그런 영화들이 미래에 대한 것들인데 다 현재로 오늘날로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 그 현실화되고 있잖아. 네. 우리 보근님, 아, 앞에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쫄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처음 도입 부분하고 뒤에 이제 수학기와 넣어가지고 한 부분을 보니까 그 핵융합 시작을 할 때 수소에서 헬륨으로 바뀌잖아요. 그 네, 수소 헬륨에서 무거운 원자로 계속 바뀌는 그 과정을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만드는 그 과정과 약간 비슷하다고 느껴서 약간 동영성을 넣어가지고 이 이것도 약간 녹아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금 또 이제 오늘 해설을 음, 들으면서 아까 다른 작업자하고 AI의 그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과정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명 쪽이 또 갑자기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게 또 융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서로 누가 알기나 또 경쟁하는 또 엉뚱한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공진화 과정이 또 갑자기 팍 삘이 꽂혔습니다. 그게 음, 음, 오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저 공진화가 머릿속에 딱 꽂혀가지고 인상 깊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그 이상한 생각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지. 그게 아, 기존에 아니, 읽었던 책들이 막 엮이는 거잖아, 이렇게. 예. 네, 아, 근데 최범 음, 선생님, 그 막 엮일 때 있잖아요. 네. 바로 말 끊고 들어오셔야 돼요. 아, 네, 그런가요? 네, 네. 우리 원래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바로 막 생각나잖아요. 네. 이거 혹시 그거 아닌가요? 하고 바로 물어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 중간에 그러면 막 치고 들어오면서 뭐 우리가 이게 그 뭐야 입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우리의 지적 어떻게 보면은 발달과 유희 이거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하면서 네, 재밌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떠오르면 막 얘기를 해야 예, 그걸 공유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예, 공유해 그룹으로 주세요.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혼자 책 읽으면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그게 이렇게 책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 음, 근데 이렇게 같이 읽으면 툭 머리에 떠올랐을 때, 던졌을 때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이게 깊이 생각하고 더 이걸 맞아요. 응용, 적용 가능성을 넓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하면
그냥 예, 스트레이트 책에 있는 내용밖에 안 가잖아. 드라이하게. 예, 좀 맞아요. 재미없죠. 예, 그래서 막 치고 들어오세요, 그냥. 예. 우리가 원래 그런 게 그 원칙입니다. 막 치고 들어오는 거. 예. 엉뚱할수록 좋아요, 엉뚱할수록.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막 치고 들어와, 그냥. 음. 제가 알겠습니다. 좀 많이 엉뚱해서. 엉뚱할수록 좋아요. 그게 좋은 예, 질문이야, 사실은. 예, 사실 엉뚱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연결을 시켜주는 기폭제가 된다고. 예, 맞아요. 아이고, 승준이 고생했어. 오늘 이제 고생했어요. 난해한 부분을 깔끔하게 아닙니다. 정리하고. 오늘 고민을 많이 파일 했을 것 같아. 올려줘. 이거 여러 번 파일, 읽었지? 어, 정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파일 저기 창의적 모델 공간에 올려주세요. 안 올리신 분들도 올려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